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법조인들, 그 다음에 상장회사, 그 다음에 투자가 금융업계에서도 많은 분들 오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거버넌스 포럼이 역사가 좀 짧습니다.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한 5년 좀 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41차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우리 여동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위한 소송상 증거개시 제도,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과 효과에 관련된 세미나.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오늘 이제 발제를 이용우 전 의원이 맡아주셨는데 너무 상식적이고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제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특히 이 상법 개정을 실제 국회에서 처음 입법화 작업을 해준 이용우 전 의원께서 발제를 해서 의의가 있고, 실제 또 이론적으로 처음 주창을 하시는 우리 경북법정원의 이상훈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더레이터는 우리 저희 포럼의 천준범 부회장, 변호사이신 천준범 부회장께서 진행을 해주고, 지금 이제 패널 분이 이제 3분이신데요. 우리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 그러니까 전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도 했었고 서울대에서 공익법률센터장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좀 오늘 의의가 깊은 게 김기용 남부지법의 판사님께서 패널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마지막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킬 텐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켈록 헨슨 앤 LLC라는 미국의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계신 한민석 변호사님을 저희가 라이브로 연결을 해서 미국에서는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현지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아마 입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개선의 첫 단추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것이 되면 이제 이사가 자기의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주주들이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물려서 이제 배임죄 폐지 내지 완화가 그동안 이미 많이 쟁점화가 됐는데, 배임죄 폐지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 도입돼야 되는 게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그다음 실제 사례를 많이 갖고 저희가 강의도 듣고 발제자의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저희가 질문할 시간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또 Q&A 시간도 좀 같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전 이용우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몇 가지가 발의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술 탈취와 관련된 부분에 좀 맞춰져 있었고요. 그러나 그 법안 자체가 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 소관법인데, 법사위가 여야가 정치 싸움만 하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지 못했던 거죠. 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제 전공도 아니지만, 상법 개정안 이사충실 의무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이복현 원장은 배임죄를 없애야 됩니다.
또 재계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존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말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사충실 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나 이 이사충실 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상법 이사충실 의무의 법으로 바꾸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이사충실 의무와 다루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경영 판단의 원칙은 뭘까? 그리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임죄의 문제는 배임죄가 우리가 형사벌로 취급되고 있는데 영미나 일본, 독일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 그랬을 때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배임죄를 민사화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배임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의 경제적 다툼, 기업의 경제적 다툼에 관한 부분은 가장 좋은 거는 양장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양장 합의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같이 공유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디스커버리다. 그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이사충실 의무의 법리 자체는 보면 우리나라 민법 680조, 681조, 그리고 상법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에 민법의 위임 관계를 반영을 한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조항이 산량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충실 의무라고 하는 조항이 1998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1998년 12월 말이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IMF가 왔고요. IMF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이사충실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사처럼 끝났겠죠. 그런데 그 IMF 때 도입됐던 이유는 뭘까? 기업의 이사들이 경제적 타당성을 기업한테 투자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보상들이 발생을 했고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체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때 학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의 선관주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해놓은 조항이다. 아니다. 이 조항은 영리법상의 이사충실 충성 의무를 도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개혁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회이사 제도 도입, 그 다음에 사실상의 이사로 등재되지 않더라도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해서 이사로 책임을 묻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조항은 영미법상의 충성 의무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례가 2002년 있었는데요.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간단합니다. 이사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회사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지 주주와의 계약관계, 유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상법과 민법의 체계는 일본과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1960년에 대철수, 야학과 대철수의 대표이사가 자민련 정치인한테 정치자금을 회사 돈을 줬을 때 그걸 가지고 판결이 70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판결이. 네, 이때 판결문이 충실 업무는 사람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립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점에 주의를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게 우리가 우리나라 법이나 일본법이나 IMF 이전의 사안이고요. 우리는 특히 IMF를 겪으면서 특이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총해서 포괄적 주식 교환이나 이런 일을 의사에서 결의를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포괄적 주식 교환은 회사의 일이 아니고 주주의를 이사가 결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고, 저기 삼성 이상훈 교수께서 지적했듯이 실제로 2002년 판결, 판례의 원심 판결에서 제한적으로 주주의를 처리하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원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켰던 판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아마 그 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보면 이사충실 의무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주주 간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한쪽의 을 도와주는 불균형한 의사결정에만 결정되는 게 이사충실 의무고요. 회사 전체 관련되는 선량 관리자이고, 사심 품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면 이제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요. 특히 이사충실은 바로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 자체가 이복현 원장이 배임죄 문제, 실제로 세계에 반발이 많다 보니까 배임죄를 형사법으로 다루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재계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묻는 이런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배임죄 행사 배제 주장의 이유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경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배임죄를 형사로 다루다 보니까 검찰의 소추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죠. 근데 그 사안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압수수색을 하고 별건 수사를 하는, 이 별건 수사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대차, 삼성그룹 이런 쪽 법무실에 검찰 출신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 카르텔을 형성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소를 하지 않아 버리면 배임죄를 묻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배임죄를 묻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죠. 근데 민사적으로 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증거를 찾아서 피고의 잘못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단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배임죄로 고발을 하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한 걸 보고 그 검찰의 강제 수사의 결과를 활용해서 민사로 가는 경향이 상당히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바로 검찰의 기소에 좌우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것들을 봤는데, 경영 판단의 원칙은 사실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의 의무에 관련된 것이고, 판례들을 보면은
사전적으로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결과를 보고 손실이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상법상에서도 이사가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판단하는 걸 사후적으로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되는 원칙입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이것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인정된 판례에서는 배우 그룹의 경우인데 이 당신의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당시에 배우그룹의 임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사충돌 의무하고 성간주의 의무를 구별 안 하다 보니까 생긴 현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2017년에 하나그룹의 김성현 회장의 아들에게 하나그룹을 거래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사 충실 의무,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인데 이때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게 이것도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간주의 의무와 이사 충실 의무의 적용 대상을 잘못 적용한 결과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해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에서 무죄를 주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2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벌금형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사 충실 의무의 경우에 경영 판단 원칙이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봤습니다. 특히 지배주주와의 거래에서 경영 판단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사 충실 의무, 이해 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요건을 델라웨어 협헌법안에서 판례가 있는데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적인 이사의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지배주주가 아닌. 두 번째는 그 이해 충돌이 있을 경우에 지배주주들은 의결권을 상실하고 나머지 주주, 그러니까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원칙이 지켜졌네요. 이런 걸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경영 판단 원칙을 인정을 해주는 예외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좀 앞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판결에서 굉장히 재밌는 판결은 그거였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몇 조 원의 스탁 옵션 부여한 거에 대해서 델라웨어 주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 다시 내용은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요한 컨트롤러에게 그런 이익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독립적인 위원회와 MOM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탁옵션 주는 무효다. 이런 판결이 따르고 근데 보면 배임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거의 배임을 죄를 형사법으로 잘 다루지 않고 기본적으로 신비한 문제가 있으면 풀어도 사기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제 형법상 배임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형법을 적용하는 엄격하게 자제를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처리하고 일상적으로 합의를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하면 하죠. 그다음 일본도 비슷합니다. 근데 형법상 배임죄는 존재하지만 이 경우도 형법 적용보다는 민사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법적 강제, 형사적으로 보충성의 원칙, 민사를 우선을 하고 형사는 그걸 보충해주는 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법책에는 사실 보면 민사의 형사화가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추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사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의사 결정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 그러니까 증거를 입증하는, 찾아내는 것들 문제가 있고, 따라서 대부분이 입증 책임도 있고 증거 확보 능력에도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죠. 형사소추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민사화가 우선이었지만 형사에서 다 빼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원칙들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다. 고의, 사익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사법 중심으로 개인체를 여러 가지 나누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사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민사 우선의 원칙과 형사적 보충성 이런 원칙들을 다시 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원칙. 그래서 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입증 책임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증거를 확실하게 서로 간에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그렇죠. 회사 내에서 보면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제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부 고발자 보호법 실제로 21대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 좀 해도 제가 발의했던 법안도 통과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자에서 의해가지고 발견된 이제 손실 회피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 그 보상의 한도가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차 사고 관련해서 몇백억 보상을 받았죠. 고관을 폭로한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건 몇억으로 한정되어 버립니다. 한도를 그 부분은 백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회사로부터 분리하면서 보호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제 디스커버리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디스커버리는 2020년경부터 본격화됐고요. 우리 김주영 변호사, 김종 판사님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서 소송이나 이런 같은 걸 할 때 우리나라 민사소송을 보면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빠르게 무슨 일이 발생, 피해 회복을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근데 시간만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약자와 강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회사하고 소송을 하면요. 자료와 그 다음에 소송 기간이 길이에 따라서 소송 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실제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이런 과정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0년에 해가지고 2023년까지 대법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쪽에서 합동, 그 다음에 대한변협참여에서 워킹그룹도 있었고, 실제로 이 법안, 이 조항을 어떻게 도입할 건가 활발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배경들은 근데 실제로 민사소송법 개정 때도 조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문서 제출, 비밀 심리 절차. 근데 이 제도 자체는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있었지만, 사실 법원이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지만, 작년 1월 달에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말을 했습니다. 법원의 소송 수단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근데 디스커버리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빠르게 도입해서 법관들의 업무 부담도 줄이고 피해 당사자들, 소송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빠르게 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디스커버리가 많이 우리한테 각인됐던 사안은 적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입니다. 두 회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 소송의 결과는 나중에
화해로 1조 이상을 SK가 물어내는 걸 했지만 미국에서 소송을 했던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공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탈취나 이런 사안들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빠르게 피해보고 회계를 불구하고 미국에 가서 소송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디스커버리대로 표방한 게 아니냐 이게 관심을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근데 보면 가장 어려운 거는 영업비밀. 소송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다하면 제출을 했을 때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 다음 민감정보, 개인정보라든지 국가기밀 이런 것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면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도 그러죠. 중요한 정보, 국가기밀을 경우에는 카피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한다. 서로 간에 이런 절차. 그 다음에 이걸 영업비밀 해당을 보호할 수 있는 판사,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사실 보면 디스커버리가 낚시,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판 진행을 하는 판사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비용 부담 이거 좀 필요하고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하는 행위들은 좀 제한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이 소송 지휘권, 사실 보면 변론을 하기 전에 증거 개시 절차를 시작을 하고 소송을 시위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소송 지휘하고 적극적으로 판결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큰 필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재판 전 단계와 변론 제기 후, 개시 후에 2단계로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교환 감독 지휘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일단 시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프리트라이얼 타이어의 2단계 영미 신고까지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는 더더욱 중요한 게 모든 게 이메일과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포렌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법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압수수색을 때 핸드폰을 했을 때도 과연 어디까지 증거를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그걸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전문 포렌식 기관을 두어서 이것도 판사를 진행하는 한 법원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실제로 권위가 있고 나름 전문성이 있는 쪽을 서로 시정하고 서로 동의한 쪽에서 가지고 포렌식을 다시 진행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USI 협의 의무 같은 걸 규칙이나 법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진짜 문제가 되죠. 가짜, 페이크 자료를 판단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저는 문서 제출 명령대로 강화하고 그다음 증언 녹취, 데포지션 절차를 도입하고 점차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근데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디스커버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접수를 징벌적 배상입니다. 이 징벌적 배상은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몇몇 법원의 소비자 피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일회성의 원칙 때문에 3배, 5배 이 정도인데요. 그리고 그 피해의 크기 자체를 판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높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걸 좀 더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징벌적 대상은 도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병사와의 관계 설정. 민사에서 징벌적 대상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병사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좀 더 보완해주는 이런 조치들을 필요하지 않을까 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하고 보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경제 관련 범죄나 이런 부분은 실형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경제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형을 할 때도 그 경제형이 실효성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실효성이 가지려면 기간도 짧아야 되고 비용도 적게 들고 서로 간에 잘 증거를 보고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법 아마 선거 이후에 개정이 됐을 때도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피해 회복 절차를 빠르게 해줌으로 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용훈 대표님, 경제학 박사신데 또 항상 또 법을 하는 저희들을 좀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자극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골자는 제가 유인물로 남겨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발표자께서 오늘 선법상 충실 의무가 원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성관주의 의무와 동일시되게 해석됨에 따라서 이제 이번 선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배임죄, 민사화 이런 주장이 되었다고 설명하시면서 이런 논의의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증거 편제 현상 그런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디스커버리제 도입이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요. 저는 오늘 이제 이러한 발표자의 주장에 10분 동감하면서 실제 제가 소송을 주로 기업 상대로 소송을 해온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또 미국의 현실을 같은 사건을 가지고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서 그 경험을 제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2017년에 불거졌던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2017년 말에 미국에서 이제 일부 사용자들이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이게 좀 느려지는 거예요, 평소보다. 네, 왜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레디트 같은 사이트에서 공유가 되면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폰의 CPU 성능이 배터리가 일정 잔량 이하로 떨어지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이 이제 아이폰 iOS 구동 체계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 이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애플은 이거는 아이폰이 이제 배터리가 약해졌을 때 예기치 않게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구동을 늦추는 그런 어떤 기능을 넣었다. 그렇지만 그걸 소비자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거 때문에 배터리 교환하는 걸 비용도 좀 깎아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네. 근데 저희가 이때 이제 미국에서는 바로 여러 주에서 6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데 소비자들한테 부작용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를 하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이거 바라고 이거 내 폰이 오래돼서 그런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꾼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배터리만 바꾸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제 폰 자체가 기능이 저하됐다고 생각해서 바꾼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제기되고요. 애플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측이 보통 모션 투 디스미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좀 그냥 별로 그 영향가 없는 소송이다. 그 심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소기각 신청을 합니다만 법원에서는 청구원인 자체로는 말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션 투 디스미스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션 투 디스미스가 기각됐다는 것은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스커버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에 따른 그걸 담당할 스페셜 디스커버리 마스터를 지정을 했고 애플은 원고 측에 650만 장의 그 문서를 제공을 했고요. 또 이제 디스커버리 마스터는 자료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라 이런 명령을 또 내렸고요. 하여튼 소송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될 때까지 총 760만 장 이상의 문서를 공개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또 애플은 전 현직 직원을 망라해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들의 명단, 애플에서의 지위, 고용자, 증거 내용을 모모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걸 이제 처음에 최초 이니셜 디스크로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하면요, 과연 이 소송에 관련된 증인이 누굴까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니셜 디스크로저일 때 이 사안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이런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제 이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보존을 신청했고, 또 이제 증언 녹취, 디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디포지션이 이제 상당히 또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증인이 될 사람, 증인은 아니죠, 아직. 증인이 될 사람을 불러다 놓고 쌍방 변호사가 아무런 사전 질문지를 제공함 없이 굉장히 질문을 격렬하게 합니다. 거기서도 막 판사 없어요. 속기사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격렬한 신문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옵젝션 하면서 기각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최대 7시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직원들 10명에 대한 디포지션을 시작했고, 총 19차례 정도 이제 2년 동안 사전심을 진행했고요. 결국 소송 건지 한 3년이 못 돼서 2년 한 3개월? 2년 3개월 정도 만에 애플이 이제 $5억 규모의 배상 합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또 최종 합의가 발효가 되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승인되고 보상금 지급이 시작돼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청구를 하거든요. 청구를 한 400만 건 정도가 했고 그 중에 1인당 $65에서 $90 정도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오는데 저희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집단소송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소송을 못하고 공동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인터넷으로 소송 참여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봤더니 25시간 만에 34,000명을 돌파하고 최종 집계는 40만 명 정도가 소송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소송을 하려면 소송 의향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소송 위임장도 작성해야 되고 또 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으로 다 받았지만 그것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2달 정도 걸려서 최종 소송 위임을 한 사람이 63,000명 정도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나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뭔지, 서증이 뭔지를 갖다가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문서 목록 제출 명령 제도라는 것이 2011년도가 이제 민사소송 개정으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이행 안 했다고 해서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에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저희는 이제 법원 소송을 이런 소송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걸 신청을 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문서 목록 제출명령이니까 문서 자체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출하는 명령이니까 이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법원은 최종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반면 애플 측이 오히려 원고들에게 기기 모델, 일련 번호, 구입 시점, 구입처, 사용기간, 구입 당시 업데이트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다 밝히고서 오히려 요구를 했어요. 이거 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재판부가 원고들 소송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내라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한 10,000명 정도밖에 못 냈어요. 그리고 몇백 명은 법원에 출석을 했어요. 인감증명은 내가 못 내지만 내가 맞다는 것. 예,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화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이거는 사실 형사고소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형사고소 해봤자 이런 사건 검찰이 미국 기업을 상대는 그렇게 열심히 수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무슨 단체에서 고발을 했더라고요. 고발하니까 또 고발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고발 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추정한다. 그래서 또 재판이 길어졌어요. 결국 무혐의가 됐죠. 또 무혐의가 이제 결국 저희한테 더 불리한 사정으로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문서 목록 제출 명령에 이어서 저희는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그 핵심 비밀이라고 하면서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했고 이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당연히 법적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제재를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별다른 큰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 측이 1심 막판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도대체 업데이트를 우리가 이제 애플에서 자기네 이 iOS 그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밝혔거든요. 이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러니까 그 밝히기 전에 업데이트를 했었어야지 이제 피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밝힌 다음에 업데이트를 했다면 그걸 알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밝힌 시점 이전에 업데이트를 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입증하라는 거예요. 막판에.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그 법원이 이제 그 기각을 하면서 결국 청구 기각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불분명하다. 과연 업데이트가 언제 문제의 업데이트를 언제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심에서 63,000명 다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소를 할 때 63,000명한테 일일이 저희가 물어볼 수가 없고 항소 기간 내에 그런 여러 가지 또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건 임팩트 소송을 해드릴까 싶어서 7명만 선별을 해가지고 7명만 항소를 했습니다. 일단 선례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2심에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1인당 7만 원씩 배상이 인정이 됐습니다. 2심 재판장이 사실은 이제 미국처럼 전체 피해자들한테 좀 배상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제 적용을 하셨지만 이제 그 피고 측 변호사들 입장은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죠. 재판장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여긴 미국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패소 7명이 인정됐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 업데이트 시점을 기술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폰을 보면 업데이트 됐다는 것만 지금 어떤 그 프로그램이 지금 있다, 어떤 버전인지만 알 수 있지 그걸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애플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입증하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 재판 사법 모독이다. 근데 이런 것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나라 법정입니다. 우리나라 법정은 진실이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갖추이 이긴 것이고, 예. 하여튼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 피고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해서 7만 원 배상 판결을 냈습니다. 애플은 다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저는요, 이미 법에 도입된 것조차 잘 활용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제재 추측이 약하기 때문에 판사님들도 일종의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지만 그걸 안 내도 따르질 않으니 그런 거에 따른 약간 그걸 꺼리시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재판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힘들다. 하지만 기존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보완되고 재판부가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한변협의 법제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돼서 대한변협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 법원은 수십 년간 이 디스커버리 같이 사실심을 충실화하고 온갖 사실심이 충실하다는 것은 증거가 제대로 현출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김영두 그 당시 법원 행정처장 그분도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도 디스커버리 전면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네. 이거 뭐 내가 재판을 해보니까 항소심까지 증거를 안 내고 이렇게 하니 재판이 솔직히 말해서 증거에 의한 재판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판사님들이 주로 쓰는 시간이 어디에 쓰냐면 보면은 쌍방간에 요새 변호사들이 내는 중지서면의 양이 엄청납니다. 50페이지, 100페이지 그래요. 다 일종의 궤변입니다. 궤변. 거의 다 대부분이. 네. 그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읽는 데 쓰고 그걸 일일이 판단해가지고 판결을 쓰는데 엄청난 시간 쓰고 또 증인신문하면 다 거짓말 대잔치거든요. 그 거짓말 쌍방 들어주는데 그 시간 쓰고 이 디스커버리 제도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판사가 하지 말고 쌍방간에 서로 그거를 하도록 하고 그걸 서로 그걸 갖다가 이제 증거를 교환할 수 있고 서로 증인 될 사람들 모아놓고 서로 신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거를 갖다가 판사가 관리만 해라. 예. 왜 판결문 쓰는데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써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는 판사가 판결문 쓰지 말고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진상이 저절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건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약 디포지션 같은 거 증명 녹취제도 같은 거 하고 쌍방 정말 문서 제출 명령 굉장히 실효성 있게 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상당수의 분쟁은 조기에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이게 견적이 나오거든요. 야,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제도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미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보완하는 형식으로 충분히 디스커버리에 제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발표자께서 최근에 지으신 두발로선 명제에 나온 말을 제가 이제 인용을 했지만 이것도 좀 실사고시의 정신으로 이거 디스커버리가 엄청 미국식 제도를 그냥 도입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혁명하자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존의 우리 재판 제도에 수십 년간 해왔지만 그렇지만 정말 실효성이 없던 것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답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기홍 판사라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이런 심도 있는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님께 감사드리고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그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아주 충실한 그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일단 전체적으로 발표자의 견해에 공감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짧은 그 견해를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디스커버리 도입의 필요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 부분인데요.
먼저 그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1조에 보시면 그 적정, 공평, 신속, 경제를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적정은 실체적 진실에 맞게 올바르게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에 법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재판을 통해 사회적 공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공평은 소송의 심리에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서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민사소송 제도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은닉이 지배한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발표자께서는 한국 법체계 구조적 한계 원인으로 우선 그 민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그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대부분의 입법례가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의 기본 구조이기에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증거의 편제, 즉 정보의 불균형 형성과 증거 수집 절차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주로 이제 현대형 소송, 그러니까 의료 소송이나 공해 소송이나 산재 소송을 중심으로 증거의 편제 현상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소송에서 증거가 한쪽 당사자에게 편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한쪽 당사자가 소지한 방대한 자료에 다른 당사자가 접근을 할 수가 없다면 당사자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평등하지 않은 절차가 될 우려가 있고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보시면 증거에 관한 장을 두고 있는데요.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장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증거의 수집 절차와 조사 절차를 좀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당사자가 이 증거를,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로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문서 제출 명령 제도가 사실상 이제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경험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실제 이 실무상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일단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할 때 문서의 표시, 취지 등을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신청인이 자신의 그 지배 영역 안에 있지 않은 문서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고, 특정을 하더라도 문서의 존재와 소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신청인으로서는 상대방이 이걸 소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어렵고요. 어떻게 이렇게 존재와 소지까지 증명을 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받더라도 앞서도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에 제재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 지적하시는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도 물론 이제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제도 자체가 좀 실효성이 좀 부족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점이 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 수집 절차의 부족은 변론기일이 증거 수집 절차화되는 문제, 그 변론기일이 계속해서 속행이 되면서 당사자는 어떻게든 상대방의 답변에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거나 법원도 뭔가 이게 결론이 실체적 진실은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증거가 안 나오니까 계속 입증을 촉구하면서 속행이 계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사소송 제도 외에서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형사고소를 해서 수사력을 동원해서 우회적인 입증을 시도한다거나 또 최근에 이제 민사소송에서 많이 보면 상대방과 통화를 몰래 녹음해서 그거를 이제 또 증거로 많이 제출을 하십니다. 이게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실효성 확보 방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실효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찍이 그 미국의 그 디스커버리 수단 중에서 질문서 제도, 인터로게터리와 유사한 당사자 조회 제도를 도입을 하였었는데 이게 현재는 그 사실상 좀 사문화된 거의 활용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일단은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제재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그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재 수단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제재의 강도 역시 그 제재로 인해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얻는 반사적인 이익보다 클 정도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재 수단으로는 증명과 관련된 실체적인 제재 수단, 증명된 그 증명 대상 사실을 증명되었다고 보거나 패소 판결하는 것, 그리고 절차적인 제재 수단, 소송 비용 부담이나 과태료나 실권료 같은 것들, 그리고 신분적인 제재 수단으로 변호사 징계나 감치나 법원 모욕죄 등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안 349조에 보면 문서 제출 명령 위반 시 효과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또 증명할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패소 판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인데요. 디스커버리 제도는 다른 모든 제도와 마찬가지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고, 특히나 이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부작용으로 문제되는 것이 비용의 증가, 분쟁 해결의 지연, 그리고 영업비밀, 사생활 침해, 남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비용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 간에 또 대리인 간의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협력 의무 관련 조항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관련해서 현재 그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면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료 보존 의무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의 역할이 종래의 어떤 수동적인 판단자 역할에서 적극적인 사건 관리자의 역할로 변모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직권주의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조금 더 이런 그 적극적인 사건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분쟁 해결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디포지션이나 이런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디스커버리 절차에서는 변호사 선임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동시에 이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에게는 소송 구조를 확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절차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나 남용방지 등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법원이 그 제출로 인한 이익과 침해된 이익 사이의 이익 형량을 통한 비례성 심사, 이 부분이 그 미국 디스커버리 제한과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심사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명령을 통해서 제한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비밀 유지 명령을 대상이 된 자료에 대해서는 인카메라 절차라든지 어터니스 아이즈 온리 심사 등을 통해서 비밀 유지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그 개정안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 발표자께서 미국과 같이 프리트라이얼과 트라이얼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1회 변론기 전에 증거 수집 절차가 완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프리트라이얼 절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단지 그 디스커버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민사소송의 체계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 1회 변론기 전에 디스커버리 관련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은 저희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변론 준비 기일을 활용하는 방안부터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디스커버리 제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도입이 될 경우에 그 실체적인 정의를 부합하고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고 당사자의 실체적 전차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어떤 이상적인 민사재판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